안녕하세요. 다정톡, 다정하게 다음 세대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미래 세대 정책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나왔던 이야기 중에 일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본소득 하면 아무래도 소득이니까 돈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모셔서 그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보고 국내외에서 이 기본소득의 재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는지를 간결하게 정리해 주실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슨 연구를 해야 될지도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내부자를 한번 모셨어요. 랩2050의 윤형중 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영중입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저는 랩2050에 가장 최근에 합류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원래는 신문 기자를 했었고, 지금은 그 랩2050에서 기술 분야에 대한 뭐 연구 혹은 기본소득도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굉장히 실현 가능한 정책을 짜는 것, 또 그 정책의 그 효과를 미리 좀 예측해 보는 것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주제로 뭐 정책이 실제로 뭐 실행이 되었는가 뭐 이런 주제로 뭐 관련된 책을 쓴 적도 있고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죠? 네, 공약 파기라는 책인데요. 공약 파기. 네. 사실 공약의 다른 이름은 정책이거든요. 선거 때 나오는 정책이 공약인데, 많은 공약들이 선거에서 제시된 것과는 달리 많이 파기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한 책이고요. 그런 파기 사례가 나오지 않으려면 좀 실현 가능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소득의 경우에는 그 부분이 재원 마련 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분들 모셔서 기본소득이 가져올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오늘 냉철하게 재원과 관련된 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정리해 주실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좀 흥분했던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뭐 난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또 나는 이거 정말 공감하는데 라는 생각 드시면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재원 마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사실 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 조금씩 톤이 달랐는데요.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홍기빈 소장이 나오셔서 반파레이스의 21세기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번역자이기도 하시죠. 이 책에서 반파레이스는 여러 가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공유부에 대한 과세를 또 상당히 강조하기도 하고, 홍기빈 소장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녹색당의 그 백희원 공동정책위원장하고 이 전 공동운영위원장이신 김주원 전 위원장 나오셔서 또 환경주의자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때는 생태세를 거두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 나오셔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분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역시 지지를 하면서 소득세를 높여서 특히 부자들,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불평등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주의자의 이 기본소득이라는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분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공무원 수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절반 3분의 1까지도 줄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재원이 마련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다가올 로봇이나 기계에 대해서 이들이 일자리를 없앨 것이기 때문에 로봇세나 기계세를 거두어야 한다, 그게 기본소득 재원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 이외에도 또 국내에서 전문가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뭘 연구해야 되는지 윤형중 연구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순서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재원이 얼마나 들고, 이 재원은 마련은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요거 한 가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나와 있는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이거 두 번째로 이야기 나눠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 안 중에서 기존에 있는 지출을 줄인다거나 뭐 세금 공제를 줄인다거나 해서 기존에 있는 구조 안에서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네 번째로는 세금을 늘린다든지 또 여타 추가로 재원을 마련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 네 번째로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재원 마련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제도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일단 그 얘기 전에 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냉철한 내용을 채워주신 것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지점이 이 재원에 대한 내용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자조감들이 있어요. 기본소득이 더 이상 신선하지 않다, 공허하다라는 말들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어떤 식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덜 담론화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더 채워지면 조금 더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 기본소득의 재원에 관련된 좀 공부를 좀 하게 되었고요. 이제 얼마가 필요하시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나라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나라마다 이제 당연히 인구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고, 그 나라의 국가 GDP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통계를 단순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보면요. 한국의 그 국가 GDP라고 하면은 세부적인 액수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1,800조 원 정도 돼요. 1,800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1인당 GDP는 몇 년 전에 이제 3만 달러가 넘어섰죠. 그래서 조금 이것도 과격하게 계산 좀 하면 3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인데, 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구 5천만 명을 곱하면 180조 원이 나오는, 1,800조 원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기본소득의 규모는 얼마나 될 것이냐는 이걸 감안하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의 규모를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1년 동안 뭔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그거를 1,800조 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서 얼마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할 거냐, 이걸 우선 정해야 한다. 네, 그렇죠. 굉장히 탑다운 네. 이 접근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국가 GDP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그 이제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그러면 한 180조 원이 되겠죠. 이제 180조 원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나누면은 한 31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 31만 원이요. 나오거든요. 이게 계산이 어렵지가 않은 게, 그냥 30만 원씩 준다고 생각하면은 1인당 36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그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을 돌파한다고 했을 때 네. 방송에서 유명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 그 3만 불이면은 1인당 연간 3,600만 원인데 그 돈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 식구 3명인데 그러면 1억 원 넘어야 되는데 어디 간 거지? 평균인데 그것도 우리가 뭐 고소득층이 되겠다는 것도 아니고 평균인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시는 거죠. 전체 소득 이만큼 되니까 한 10% 정도 나누면 180조 원 된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월 3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러네, 간단하네요. 3만 불이면 한 월 3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네. 10분의 1 하면 그냥 30만 원이네. 그래서 12달 계산을 하면 36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인구 5천만 명 곱하면 아까 역으로 계산한 것과 똑같이 이제 180조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라고 생각하면 이제 60만 원, 1인 월 60만 원, 혹은 월 50만 원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연 600만 원이 되고요. 거기의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합산을 하면 300조 원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GDP의 10%를 마련을 할 수도 있고 20%를 마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일단 GDP의 10%나 혹은 그 이하의 수준으로 그 이제 기본소득안을 짜는 쪽에서는 지금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리거나 하지 않고 이제 기본소득을 실행하자라는 게 이제 재정 중립적인 기본소득 아니라고 하거든요. 재정 중립적인 기본소득안. 네. 그러니까 재정을 확대 안 하지 하고 않고
지금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 재정을 늘리지 않고 한다는 의미에서 네. 재정 중립적인 기본소득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자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세금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세율을 올리거나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도 있는데요. 증세를 통해서. 네. 근데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을 위한 특별세 세목을 만들자는 그런 주장들이 있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가 얘기한 국토보유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환경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세 연계하는 재원 마련 방안은 또 그 재원이 적어서 조금씩 준다는 안 아닌가요? 국토보유세가 아마 1년에 15조 원 이렇게 안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이제 충분한 기본소득 아니라기보다는 일단 기본소득을 시작하고 전 국민에게 연간 한 10만 원씩이라도 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다 나눠주기 시작하자. 네. 그리고 차차 늘리자 이런 아니죠. 그래서 기본소득에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마련한 이 재원 마련 방안을 보면요, 보통 한 가지나 두 가지 세금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련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좀 패키지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해서 이 정도 규모를 만들면 어느 정도 한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나눠줄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 GDP 한 10%까지의 기본소득은 상당히 재정을 확대 안 한 상태에서 중립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재정 중립적인 재원 방안 마련이 있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살림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줘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금 저 세금 다 모으고 소득세율도 올리고 뭐 부가가치세율도 필요하면 올리고 그래서 종합적인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자고 하고, 그리고 일단 적은 액수라도 기본소득제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체감시키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은 국토보유세라든지 환경세라든지 이렇게 한 세목을 딱 정해서 거기서 나오는 거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배당하는 방식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나뉘고 있죠. 그렇네요. 일단 10%도 완전히 재정 중립적으로 가기는 어려운데요. 그것의 전제는 기존 재정으로 쓰이던 것들을 많은 부분 대체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대체를 한다. 네. 요거 좀 얘기를 좀 더 깊이 해봐야 되겠네요. 대체를 한다면은 어떤 의미죠? 기존에 우리가 이제 누리고 있었던 여러 복지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동수당이라는 것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65세가 넘은 이제 어르신들은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기초연금이라는 것도 받고 있죠. 또 우리가 또 누리는 많은 사실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그런 혜택들을 좀 일부 대체하는 걸 한해서 이제 10%의 재정 중립적인 안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대체하지 않고는 10%도 결코 재정 중립적으로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나라마다 액수가 다를 것 같지만 우리나라를 가지고 얘기해 보자면 10%면 월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아동수당이 지금 7세 이하 월 10만 원씩 나가죠. 네. 그러니까 10만 원보다 30만 원이 크니까 10만 원 아동수당은 여기 통합시켜도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근데 기초연금도 지금 뭐 25만 원까지 나가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도 이제 최대 30만 원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럼 그거는 30만 원이니까 그냥 통합하자 이렇게 그럴 수 있죠. 되는 거군요. 그러면 거기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 네. 그러네요. 그동안에 좀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들이 좀 있나요? 네. 판파레이스라는 분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이제 텍스트북 같은 책을 쓰셨잖아요. 모든 담론이나 21세기 기본소득. 논리나 21세기 기본소득인데요. 그 거기에 보면 이제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오프닝 때 그 공유재산, 인류가 만들어 놓은 혹은 인류가 아니라 이제 자연이 지구가 만드는 이제 공유 자산들로부터 창출된 부를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라는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판파레이스가 낸 그 이제 재원 마련 방안 부분은 그거를 포함한 종합 패키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 재산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이득은 우리가 소득에 대해서 보통 세금을 물리는데 그 소득도 근로소득에 있는가 하면 자본소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본소득에 대해서 그 좀 더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마련한 재원을 확보하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또 법인세를 올리자, 상속세를 올리자 이런 논의들도 있고요. 또 새롭게 화폐를 발행한 거 가지고 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자.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는 편인데요. 그게 MMT 이른바 네. 현대 화폐 이론하고 연결된 건가요? 그 MMT라고도 그 하면은 잘 이제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일단 MMT라는 이론 자체는 화폐를 발행해서도 국가의 재정 지출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그런 논리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이론이고요. 21세기 기본소득에서는 MMT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MMT라는 이론이 있기 전에는 상당히 화폐 발행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부나 또 경제학계 굉장히 그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화폐를 발행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데 혹은 기본소득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파레이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실물 경제의 성장률만큼만 그 정도는 화폐를 어차피 발행해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 정도를 발행을 하면 그 발행한 거는 딴 데 쓰지 말고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자. 약간 요 정도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그렇군요. 화폐 발행을 언급하고 있고요. 판파레이스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네. 근데 뭐 사실 양적 완화가 좀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미국, 표현도 유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적 완화는 그 미국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많은 돈을 풀었는데 과연 그 돈이 누구에게로 갔느냐가 그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좀 논란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월스트리트 점령하라라는 논란에서도 그 누구를 위한 양적 완화였느냐 막 이런 논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 판파레이스는 이런 화폐 발행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면 오히려 모든 사람을 위한 양적 완화가 될 수 있다. 특히 보통 사람을 위한 양적 완화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화폐 발행 재밌네요. 제가 얼마 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스페인 드라마예요. 머니 하이스트라는 드라마인데 은행 강도들이 스페인 조폐공사를 습격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막 찍습니다. 그래서 돈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나가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은 그냥 뿌린다. 그 조폐공사 옥상에 올라가서 다 뿌린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는 유럽중앙은행이 하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뿐이다. 그냥 돈을 찍어서 뿌린다는데 이러면 경제가 좋아진다는데 뭐 그게 나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기도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일종의 그런 거네요. 네. 어쨌든 화폐를 많이 발행해서 판파레이스 안에 따르면 성장률 이내에서 발행해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똑같이 지급하면 된다. 양적 완화로 은행들한테 많이 돈을 줬던 것처럼 보통 사람들한테 주면 된다. 그런 얘기를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또 다른 안이 좀 있나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득세와 기본소득을 많이 연결짓는데 판파레이스는 꼭 소득세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는 소비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하고 같은 보통 부가가치세라고 네. 표현을 하죠. 그래서 네. 소비세와 소득세 여러 이제 차이를 얘기를 하면서 소비세도 그냥 아예 무시할 만한 그런 방안은 아니다라는 수준의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보통 소득세랑 소비세의 차이가 소비세는 어떤 소비에도 똑같은 세율이 대부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역진적,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소득세는 그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누진적인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가 소비세보다 그 이제 그 소득 재분배의 측면에서는 더 우월하다, 그 더 누진적이다. 약간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근데 판파레이스는 우리가 소득세를 많은 나라에서 그동안 운용을 해봤는데 소득세의 각종 복잡한 제도, 특히 공제제도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누진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다. 그건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세도 결코 그렇게 바로 폐기할 만한 방안은 아니다. 상당히 유력하게 고민해볼 만한 대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소득을 1년에 100억 벌어들이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벌어들이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1,000만 원 벌어들이는 사람은 1,000만 원 쓰겠지만 100억 벌어들이는 사람은 한 2억쯤 쓰지 않겠냐. 그러면 1,000만 원 쓴 사람한테는 1,000만 원에 대한 소비세를 걷어야 되는 거고 2억 쓴 사람한테는 2억 쓴 데 대한 소비세를 걷어야 되는 건데 100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면 더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게 되니까 소득세가 더 정의롭다. 누진적이다. 이런 얘기를 사실 많이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고 또 하니까 그건 좀 면밀히 뜯어봐야 되겠네요. 네. 또 다른 어떤 의견이 있나요? 그 판파레이스가 얘기한 패키지는 한 이 정도 네네. 좀 아닌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많은 이제 국내 학자들도 이제 좀 변용을 해서 국내 현실에 맞는 그 재원 마련 대책들을 좀
이미 발표한 이제 대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한국 상황에 맞는 대안인 거죠? 네, 한국의 또 예산 규모와 정부 지출 규모와 이런 것들을 반영한 대안들을 좀 내고 있는데요. 좀 많이 얘기하신 분이 강남은 한신대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얘기한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패키지 방안으로 네네. 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분도 그 30만 원 혹은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 안을 상정한 이후에 그것에 이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일단 새로운 세목을 하나 제시를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세목을 하나 제시를 하는데 그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가 방금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소득세뿐만이 아니라 각종 배당, 임대소득 등 자본이득과 관련된 그런 이제 소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그것의 세목의 이름을 지식공유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지식공유세. 그러니까 모든 표현하는 예, 자본이득만 포함한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 자본이득, 배당, 뭐 그 임대료, 증권투자수익, 상속, 양도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모든 세액을 세원으로 하는 새로운 세목을 만들면서 그런 그 세목의 이름을 이제 지식공유세라고 표현하는데 종합소득세하고 좀 다른 개념인가요? 거의 같은 개념이죠. 하지만 이제 기본소득을 위한 새로운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 세목으로서 만드는데 만든다. 그것은 이제 지식공유세라고 이름을 짓는 이제 배경에는 그 인류가 만들어 놓은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소득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런 소득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세금은 지식공유세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게 얼마나 되죠? 그거를 총 이제 모든 가계 소득에 세율 10%를 적용해서 110조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크군요. 엄청 큰 예. 금액을 잡고 있고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안이 있나요? 또 이제 환경과 얘기했었던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환경세라고 공유 환경 또 표현은 이제 공유 환경세 우리가 환경을 또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공유 환경세 명목으로 30조 원 정도를 잡고 있고요. 또 토지세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유 토지세라는 표현으로 한 30조 원을 잡고 있는데요. 그 한국의 지금 부동산 자산의 규모가 이것도 좀 계산하기 좀 나름이지만 추정치로 한 5천조 원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자산이잖아요. 소득이 그렇죠. 아니라 자산이기 네네네. 때문에 소득에 준하는 세율을 부과하기는 어렵지만 5천조의 1%만 부과해도 50조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30조 원을 잡은 거는 1%가 좀 보다 작은 한 0.6% 정도를 세율을 적용한 그 세금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토지 전체에 보유세를 토지 보유세, 그렇죠. 국토 보유세인 국토 거네요. 보유세죠. 이게. 0.6% 추가로 기존의 재산세라든지 뭐 이 그런 다른 이 자산 관련 세금에 더해서 0.6%를 더 부과하자. 네, 기존의 재산세 이외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얘기죠. 강남은 교수안이 거기까지인 것이고 또 다른 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국회 사무처에서 네. 그 한국정치학회 의뢰해서 아, 기본소득제의 가능성과 입법화 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을 했었는데요. 언제죠? 2019년 2월까지 연구를 해서 발간한 보고서고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나름대로 좀 밝히고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거는 일단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항목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54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수에다가 그리고 기존의 이제 복지 프로그램들을 이제 대체하고 하는 금액으로도 또 상당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113조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소득공제, 세액공제로는 50조 원을 확보를 한다. 네, 그게 굉장히 크게 들리는데요. 네. 또 여기서는 좀 약간은 과격한 수준으로 기존 복지들을 많이 대체를 상정을 하고서 예산을 좀 짜고 있는데요. 이 재원이 기존 복지 대체 재원이 한 57조 원 정도 가량 됩니다. 그래서 총 113조 원 정도의 그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다 완전 새로운 세금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라는 것이죠. 한국정치학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에 국회 사무처 국회 사무처에 제출한 보고서인 거죠. 네. 한국정치학회가 굉장히 좀 그런 재정에 대한 연구도 네, 하셨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그 방금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남훈 교수와 이 한국정치학회 이 국회 사무처 보고서 둘 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그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중에 국방 예산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방 예산. 예, 국방 예산이 2018년 기준으로 43조 원 정도 썼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이전처럼 그 이전처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국방 예산은 굉장히 그 급증 기존의 예산이 재정이 늘어나는 그 수준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불과 10년 전만 해도 28조 원, 한 15조 원 정도가 늘어났죠. 그래서 국방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국방 예산을 그 정도로 많이 늘릴 필요는 이제 없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 그래서 여기서 한 10조에서 15조 원 정도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신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으로도 좀 민감하고 상당한 가치가 이제 들어가 있는 주장이기도 하죠. 그렇죠. 지금 북미 대화가 어떻게 될지 잘은 모르지만 정말 완전히 평화가 정착되면 뭐 국방비 줄면은 뭐 어떻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국방비 대폭 줄여도 되죠. 하지만 네. 또 일상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는 그러기는 또 쉽지 않은 문제도 있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반파레이스 안 설명해 주셨고 강남훈 교수 안 설명해 주셨고 그다음에 국회 사무처와 한국정치학회 안을 설명해 주셨어요. 보니까 반파레이스는 좀 종합적으로 설계를 하되 약간 증세를 하면서 대체로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한 10% 정도 GDP 10% 국민소득 10% 기본소득 안을 얘기를 한 거고 강남훈 교수는 상당한 이제 재정 확대를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안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기존의 복지제도를 많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한국정치학회 국회 사무처는 상당 부분 축소를 기존 재정에서 축소해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안을 만드신 것 네,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113조 원 그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해서 걷어들이는 54조 원과 기존 복지 57조 원 합친 113조 원 안에는 국방 예산 감축 예산이 들어있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그거 이외에 국방 예산 감축과 또 추가적인 세율 인상을 통해서 좀 더 확보해야 한다라고 이제 국회 사무처에선 제시를 하고 있죠. 사실은 줄일 게 많지 않을까요? 복지 수당 같은 것 이외에도 지난번에 김세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한 공무원들 앞으로 뽑지 말고 계속 줄여나가야 한다라든가 3분의 1을 줄이자고 주장을 하셨는데 그런 이슈라든가 또는 기존에 나가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사업비 같은 것들 뭐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런 것 중에 낭비되는 예산이 많지 않나 하는 심증이 많이 가는데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혈세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혈세라는 표현 자체가 피 정부가 같은 돈. 네, 우리의 피 같은 돈을 정부가 잘 쓰고 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불신이 좀 깔려 있는 것인데요. 복지 지출 말고도 정부가 쓰고 있는 돈은 많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SOC 예산, 도로를 짓고 철도를 짓고 하는 그런 예산들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국가가 기본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필요한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도 있고 막 말씀하셨던 공무원들의 조직들을 또 운영하는 그런 비용들도 있고요. 또 뭐 큰 행사 개최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또 각 지자체들도 각종 그 나름대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은 굉장히 지역에 가면 축제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그 우리의 이제 공공 예산으로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정도 안을 얘기했는데 조금만 깊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처음에 이런저런 안을 얘기하시면서 한쪽은 쓰는 돈을 줄이는 부분이 있어요. 세액공제, 소득공제도 여기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른 쪽은 세입을 늘리는 두 가지의 재원 마련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씩 좀 조금만 깊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출 구조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게 실제로 가능한지 연구가 된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지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도 지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어떤 항목들을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일단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연구를 하신 분은 그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현금 급여들만 항목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급여라는 거는 복지 그 중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들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의해서 주는 생계급여라든지 아니면 취약계층한테 주는 주거급여 이런 것들과 함께 또 근로장려 세제 이거는 이제 EITC라고 하죠. 조세지출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에서 나오는 재원으로 주는 이제 EITC 근로장려 세제, 근로장려금이라고 하죠. 또 이게 그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이제 기초연금, 또 아동수당, 농가에도 지급하는 현금성 수당들이 또 있어요. 그 쌀 직불금, 밭 직불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농민들에게 생계 안정 또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존재를 하는 이제 직불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건 논이나 밭을 소유하고 경작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죠. 그 언론에 많이 그 경작 실제로 안 하면서 서울 사는 사람들이 직불금 받아간다고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공직자들도 받아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했었는데요. 그 일단 어느 정도 땅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정직불금을 받게 되고요. 또 생산한 쌀의 이제 쌀 가격에 따라서 연동돼서 변동직불금을 받게 되는데 이것의 예산도 상당합니다. 고정직불금 예산만 1년에 1조 정도 되는데요. 변동직불금은 쌀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지만 또 많을 때는 2조가 넘어가는 해도 있거든요. 그래서 총 이 직불금 예산만 3조가 훨씬 넘어가는 해도 있고요. 또 이 농가 안정 직불금 제도와 관련돼서 농가 안정으로 총 예산을 따지면은 뭐 5조, 6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또 이거 말고도 양곡 매입비라고 정부가 쌀값의 안정을 위해서 그 양곡을 매입하거든요. 그래서 양곡을 매입하는 비용도 1년에 1조 정도 되고요. 또 양곡을 관리하는 창고 관리비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각종 이제 그런 예산 생계 안정을 위한 이제 그런 그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불금 같은 경우에 농가에 가는 돈인데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기본소득으로 아예 농민 개인에게 다 지급을 하는 식으로 대체를 하자 이런 방안. 거죠. 그거는 이제 이 연구자 이 최한수 연구원께서 이제 짠 안이고요. 사실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농민들은 나는 땅이 많아서 직불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땅 적은 사람과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똑같이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은 늘 여러 이해관계와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또 아까 그 우리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되게 복잡해서 지금 그런 거를 안 해주고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런 안이 논의가 되는 건가요? 네, 직장인들한테는 연말정산이라는 표현으로 더 익숙하죠. 그게 어떻게 된 제도냐면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라는 그 근로소득세가 원천적으로 징수가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 연말에 따져봤을 때 내가 그 원래 내야 할 세금과 원천징수액의 그 차이를 보고서 내가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것이고 덜 냈으면 더 내야 되는 게 이제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징수된 금액과 왜 내야 할 소득세가 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연말정산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냥 기계적으로 많이 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 왜 차이가 발생하느냐 때문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그 이제 각종 공제 항목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공제라는 건 무엇이냐? 그 굉장히 다양한 공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대표적인 예는 신용카드 공제죠. 신용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이제 일부가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이제 그런 공제액인데요. 우리가 이제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적공제라는 것도 받게 되고요. 또 이제 각종 정부가 정책을 내서 새로운 제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공제쟁도를 많이 늘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없던 뭐 새로운 공제 항목 학자금 대출을 갚는 돈에도 공제를 해주겠다. 뭐 연금 보험에도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새로운 제도들이 많이 생기고요. 또 이런 제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져서 이 제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잘 아는 사람들만 잘 활용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활용을 못한다. 그런 점이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공제도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돈 많이 버는 분들이 그 사실
이것도 세금 제도잖아요. 복잡한 세금 제도인데 복잡한 세금 제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수록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받는 분들이 확실히 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잘 받아가지고 절세를 그러니까 절세라는 표현을 쓰는데 절세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였을 때 많이 했던 취재 중에 하나가 그 고위공직자들의 그런 이제 검증 취재라 그러죠. 뭐 청문회 전에 그런 취재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취재를 하다 보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그분들 정말 법제도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놀라운 수준의 절세 비법들을 또 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소득 구간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4,600만 원, 8,800만 원 이 구간들을 넘나들게 되면 소득세율이 확 올라가는데 이 올라가지 않도록 딱 이 정도 금액에서는 뭐 기부를 한다든지 특정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법을 잘할수록 잘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고소득자일수록 제도를 잘 활용해서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들을 대폭 줄여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자. 어차피 제도를 잘하는 분들 또 재산이 더 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잘 활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걸 재원을 줄여서 이제 기본소득의 재원을 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공제를 굉장히 많이 받던 분들은 좀 손해를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공제 없어지고 기본소득이 들어오는데 그 액수가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 나눠주다 보면 액수가 작을 테니 공제를 별로 못 받던 분들이 대부분 추가 소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죠. 아, 그렇군요. 지금 그 재원 마련과 관련된 안 중에서 지출 구조 조정 방안 쪽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아까 수당을 정리하는 방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까 그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얘기하실 때 딱 마음에 걸렸던 게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비나 주거비 수급자들의 급여를 대체하는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어떤 딱 목적이 있는 수당을 대체를 하면은 반발이 크지 않을까요? 뭔가 돈을 줬다 뺏는 것 같은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란 새로운 제도가 생겼는데 그분들은 있던 수당이 없어지니까 사실 얻는 게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게 좀 걱정이 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를 예를 들어서 50만 원 받던 분이 있으면 나는 기본소득이 도입된다고 해서 나의 소득은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30만 원이라고 한다면 기본소득 30만 원에 이제 생계급여 받던 수준에 20만 원을 다시 생계급여를 받게 될 테니 50만 원의 소득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근데 나보다 조금 형편이 나아서 그전에 생계급여를 나보다 적게 받거나 아니면 안 받던 사람들이 똑같이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이제 내가 오히려 더 나는 원래 받던 금액 똑같이 받는데 나보다 좀 상편이 나은 사람들은 더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에게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복지 함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생계급여를 받던 분들은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생계급여 그 지급액이 줄게 되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일용직 근로자로 뭐 한 달에 며칠만 일해도 근로 가능한 걸로 다 간주되어서 생계급여 없어진다. 네. 그래서 아예 집안에 있는 게 훨씬 낫다는 네. 그런 얘기 그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많이 우파 버전의 이제 기본소득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핀란드 실험도 그 실험이었죠. 네, 우파 정부가 또 한 네.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 이제 생계급여의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라면 마땅히 받아야 되는데 네. 못 받는 분들이 많다. 굉장히 어려운데도 저 사람은 분명히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못 받고 있는 그런 경우죠. 사실 이제 세모녀 사건이라고 송파구. 네, 그 세모녀께서 이제 좀 돌아가신 그런 사건의 그런 배경에도 이런 기초생활수급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이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사각지대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든요. 그 이제 그것에 발생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양 의무자라는 제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부양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인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국가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부양해 줄 만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도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부양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 국가가 부양 의무자로 제외하는 거는 거의 그 생계의 생명줄을 거의 끊는 그런
행위인 거죠. 그런 얘기 들었어요. 저도 한 20년 동안 연락 없던 딸이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나중에 그게 알려져가지고 생계급여 못 받게 됐다고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인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근데 부양의무자라는 거는 국가가 한 개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그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국가가 개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에 소속된 누군가로 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본소득제하고 부양의무자제도하고 지금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부양의무제가 나오는 맥락은 생계급여가 이제 그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얘기로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죠. 모두한테 그냥 예, 조건 없이 주는 거니까. 예, 모두에게 주는 것이니까 사각지대가 존재하지 않고 또 방금 얘기했었던 국가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시각인데 한 사람이 누군가 어떤 집단에 소속된 누군가로 당연히 부양할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제 관계를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시각과 한 사람을 그냥 개인으로 보는 시각의 차이라고 볼 수 있죠. 개인 기본소득은 그냥 그 사람을 개인으로 보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 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다른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실업급여라든지 뭐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다른 국가로부터 받는 수당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정부가 직접 주는 거는 아니고 사회보험이라는 제도로 분류가 되잖아요. 국민연금 기금이라든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기본소득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수당이 대체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적으로 생계 안정을 위해서 쓰는 이제 공공부조라든지 이런 것과 그 사회보험은 좀 차이가 있죠.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의 차이가 가장 핵심적인 차이인 건데 공공부조는 정부 재정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사회보험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서 만들어낸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저도 이제 근로 그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고 이 보험료로서 제가 나중에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면 거기서 이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그게 기업도 거기에 같이 내주고, 네, 기업도 그렇죠. 내주고 또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기업도 내고 또 근로자도 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보된 기금으로 이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소득과 이 사회보험과의 관계는 굉장히 그 관계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기본소득을 사회보험으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서 기금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기금은 그 모두가 내는 세금으로부터 마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기금에 대한 사용 부분은 좀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의견인가요? 반파레이스라든지 왜 서구에서는 핀란드에서는 실업급여는 아닌데 실업부조는 대체하는 기본소득 실험을 네.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업과 관련된 수당들이 좀 줄어들 수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판파레이스도 아예 사회보험 자체를 기본소득 재원 쪽으로 쓸 수 있다는 고려 자체를 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다른 연구들에서도 네.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줄여서 기본소득을 주자 이쪽을 다 얘기를 했다면 이제 늘려서 주자는 쪽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세입을 늘려서 주자. 이 방안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식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장을 왜곡한다는 표현은 이제 경제학에서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이 생기거나 세율이 인상되면은 거기에 경제적 요인으로 반응해가지고 시장이 왜곡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 일단 기본소득도 소득이잖아요. 네. 예, 기본소득도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세를 걷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걷는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버는 돈에 기본소득을 얹어서 그 전체에 대한 소득세를 네, 걷는 그게 거죠. 이제 용어로 좀 표현하면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는 복지 수당들은 과세소득화를 안 하고 있어요. 이제 뭐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내가 받는 월 1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그 10만 원은 내가 소득세를 낼 때 그 이제 산정되는 그 기준에는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소득 10만 원씩 받는 거에도 나한테 적용되는 소득세율만큼 다시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인 애킨슨이 얘기한 이제
복지수당도 그 과세소득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인데요. 앤서니 애킨슨, 예. 그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쓴 토마 피케티의 멘토라고 불리던 분이죠. 네. 지금 좀 얼마 전에 돌아가셨고. 네. 그래서 기본소득을 과세소득화를 하면 그 이제 자신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얼마를 다시 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제가 소득세 최고세율을 한번 그 뽑아왔는데 뭐 청문회 하는 것 같은 분위기인데.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최고세율이 상향됐다라는 내용인데요. 일단 뭐 5억 원 초과 3억 원에서 5억 원 또 신설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소득 구간별로 세율이 달라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을 내가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내가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를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40%를 다시 세금으로 12만 원이. 네, 12만 원을 다시 세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기본소득의 상당한 재원도 또 이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를 한 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꽤 논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논란이 되지? 저는 저 위에 좀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5억 원 이상 버시는 분은 한 90% 되돌려 놓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소득세율 그 최고세율을 상향하는 그 논의들은 지금 국제적으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오히려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정치인 AOC라든지 이런 분들이 소득세율 오카시오크로테스. 70%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었던 그 논란은 이제 그것과는 좀 다른 논란인 게 그 기본소득이면 주는 건데 왜 과세소득화를 한다 그러면 왜 줬다가 다시 뺐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근데 소득을 번 다음에 그 중에서 세금을 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논란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월급을 받은 다음에 세금을 내는 거고 사업해서 돈을 벌면 또 나중에 정산해서 세금을 내는 거고 그게 기본적인 구조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데 사람들이 체감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보통 거기 혜택을 안 받는데 이제 거기에 체감적으로 내가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1년에 뭐 얼마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신용카드일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줬다가 뺏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인데 오히려 좀 생각을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복지를 많이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비판 중에 하나가 이건희의 아들 이건희 손자한테도 왜 보편적 복지 똑같은 무상급식 무상 그 보편복지 뭐 이런 것들 왜 해줘야 되느냐라는 비판을 가장 많이 받잖아요. 근데 그런 비판에 굉장히 강력한 그 반박에 할 수 있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러면 복지는 똑같이 주고 걷어들이는 거를 차등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걷어들이는 것도 그 차등적으로 하고 주는 것도 차등적으로 하면 너무 이게 복잡하고 어렵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걸 그렇지. 다 하려면 정말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엄청난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받는 사람 예. 계속 모멸감 느끼고 이런 문제들이 그렇죠. 계속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죠. 심리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발생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공무원 구조도 엄청나게 비대하게 유지해야 되고 맞아요.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똑같이 주고 걷어들이는 것만 차등적으로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방금 얘기했었던 기본소득의 과세소득화도 그냥 그런 맥락에서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단순화하자 네.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주고 네. 차별적으로 받자. 그렇군요. 네. 우선 기본소득 자체를 과세소득화하자 이 부분이 세입증대 방안 중에 하나인 거네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것들이 어떤 게 있나요? 아까 판파레이스나 강남훈 교수 같은 분들이 얘기했었던 공유자산, 이걸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공유부라고 또 표현을 하시고 공유재산, 공공자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하거든요. 지식이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환경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네. 네. 네, 기존에는 이런 논의가 환경 쪽에 많이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논의가 이제 환경세나 생태세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논의가 방금 얘기하신 데이터 그리고 이제 뭐 기계 뭐 이런 쪽으로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내가 가는 곳, 내가 소비하는 것, 막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그 데이터를 모으면 굉장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에도 나름 그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들이 있는 것이죠. 또 그것 말고도 그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또 공유 자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 방송할 때 쓰는 주파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유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요. 5G가 이제 네, 또 통신할 때도 쓰이죠. 예. 네. 그런 이제 주파수도 공유 자산이기 때문에 주파수 한번 경매를 하면은 몇 조 원 정도가 거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정부 재정으로 그 통칭해서 쓰기보다는 특별한 이제 그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자라는 의미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아까 그 전파 사용료 같은 경우에 경매에서 돈을 국가가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꼭 공유 자산에 대해서 지금 빠진 부분이 있지만 과세를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돌려서 얘기해 보면 데이터를 많이 쓴다고 해서 구글만 공유부를 통해서 이익을 추가로 얻고 있는 거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뭐 네이버라든지 롯데백화점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쌓아온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으면 우리의 지식, 우리 엔지니어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이 감각, 또 마케터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떤 삶으로부터 배운 지혜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한테 뭘 팔면 잘 팔린다, 얼마를 매기면 된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그 이익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뭐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마트 같은 대형 마트 같은 곳을 봐도 소비자들이 어떻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데이터잖아요. 어느 시간대 소비자들이 많이 온다, 어느 시간대에 어떤 연령대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부터 다 돈을 버는 거거든요, 기존의 기업들이. 그러면 이거를 특정한 세원화해서 그거를 기본소득으로 딱 연결시켜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공유된 것으로부터 나온 상당 부분 나온 것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당하지 않나 만약에 싶어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조회수가 나와서 많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기본소득에 대해서 선행 연구를 했었던 많은 학자들에게 그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얻은 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송 전에 조회수 별로 안 나왔던 방송들에도 빚을 지고 있어요. 네. 그분들에게 준 지식이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언급했던 뭐 팜파라이스나 강남문 그렇죠. 교수나 이런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강남문 교수님을 딱 찾아서 이 우리에게 들어온 클릭수와 우리에게 들어온 수익이 어느 정도가 그분에게 귀속되는 것을 정해서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기 어렵죠. 때문에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게 좋겠다. 이게 기본소득의 정신이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좀 얘기가 샜습니다만 세입증대 방안에서 이렇게 공유되는 자산들에 대한 그 새로운 과세를 하는 것, 그 안이 있습니다. 또 네. 요거는 이제 지난번에 그 한번 방송했던 기계세와 로봇세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네. 기계나 로봇을 많이 쓰는 기업들에게 과세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지금까지 나온 많은 방안이 있는데요. 이거 다 모으면은 국민소득의 10% 정도 기본소득은 될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이제 짜는 그런 연구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방금 말씀하셨던 사실 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네. 그래서 각종 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을 없애는 것,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을 과세소득화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각종 그 재정 지출했던 부분들을 구조조정하는 것, 복지 대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또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소득세율이나 이 새로운 이제 세금도 좀 더 적용을 해가지고 좀 가능한 수준의 기본소득안을 만드는 것을 이제 한번 해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당장도 GDP 한 10% 정도 수준의 기본소득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지금 가정을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죠. 네. 아까 얘기 나온 것 중에 줄이고 하는 거는 괜찮은데 세금을 올리고 증세하는 거는 국민들이 거부감이 또 크다는 얘기도 많아요. 이거 좀 해결이 가능할까? 그게 좀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모순된 인식들이 많이 있었어요. 복지는 더 받고 싶은데
증세는 싫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인식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런 인식에 그 좀 아마 속내를 좀 더 들여다보면은 이런 인식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증세를 해서 얻는 그 세금으로 나한테 복지가 돌아올까? 그런 불신이죠. 일종의 이제 정부 불신, 복지에 대한 불신인 건데,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복지 체감도를 좀 높여주면서 그런 복지에 대한 그 불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물론 이제 그게 기본소득일지 아닐지는 좀 더 검증을 해봐야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런 복지 체감도를 높이면 충분히 증세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정부 지출이 중앙정부 지출만 따져도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 5배로 늘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한 5년, 6년 만에 또 한 200조 원 늘 겁니다. 그러니까 100조에서 한 500조로 늘고 500조에서 한 700조까지 느는 건데, 이렇게 늘면서 국민들에게 이 개개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득을 보장해줄 수 없는 걸까? 아까 우리 180조 원 얘기하셨잖아요. 네. 100조에서 500조로 늘어나는 동안에 180조 원을 그 안에서 마련할 수 없었던 걸까? 앞으로 200조 원, 300조 원 계속 늘어나는데 그중에 180조 원 마련할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진짜 재정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이게 또 근데 세금 걷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찍어서 나눠주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겠죠. 네. 증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면 뭐 그런 얘기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좋습니다. 지금 재원 마련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한 얘기를 생각보다 자세하게 나눴는데요. 좀 이걸 검토하면서 앞으로 짚어봐야 될 연구 과제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본소득과 기존의 정부 지출, 특히 여러 항목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연 어떤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고 어떤 복지는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이 좀 더 집중적인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지금도 계속 매년 새로운 복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지 정책이라는 거는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머리를 싸매고 그 많은 그 이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복지가 무엇인지 정말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다양한 그 정책들이 나오고 있고 다양한 돈들이 쓰이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이제 돈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정책들 하나하나 다 대체할 수 있을까? 어떤 건 대체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고민들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노인 복지만 해도 매년 새로운 복지들이 등장하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인 틀니를 갖다가 이제 상당 부분 정부가 보조해 준다 그래서 틀니 쪽을 그 임플란트 하는 회사의 막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도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계속 그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지 제도는 복잡해지고, 또 복잡해진 복지 제도는 잘 아는 사람들이, 복지라는 건 대부분 신청해야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잘 아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더 복지 제도를 그 어떻게 이제 그 상정할 것인가, 기본소득과 어떻게 관계를 그 생각할 거, 대체 가능하다고 볼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둔 것과 또 함께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에게 좋은 복지는 쉬운 복지가 아닐까? 쉬운 복지. 네. 네, 쉬운이라는 점에서 기본소득이 네. 우월할 수 있겠네요. 네, 너무 복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알아야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실업자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그 이제 나 같은 사람이 뭐 받을 수 있는 복지가 있을까 해가지고 나름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진짜 받으려는 생각이 뭐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기자였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근데 조회하는 방법도 어렵고 조회를 해도 한 40가지가 막 뜨더라고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검색해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다 내용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 40가지를 다 살펴보고, 근데 다 잘렸거든요. 다 잘린 이유가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 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그 굉장히 잘 알아야지만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어가지고 네. 국민들에게 제일 좋은 복지는 쉬운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분야는 다른 복지 제도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연구할 때 특히 기본소득 제도는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지라는데 초점을 두고 다른 복지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통합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가 되네요. 오늘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몇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는 기본소득 제도라는 제도가 갖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사회 모습이 몇 단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첫 단계로는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일 수 있겠다. 이거는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상당 부분 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GDP의 10%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불평등은 상당 부분 줄어들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는 완전히 없어지고 뭐 이런 효과들은 있을 수 있겠죠. 빈곤은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제 생계 불안이 없으니까 예술을 잘하는 사람은 아르바이트로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밤에 예술 활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예술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을 잘하는 분들은 운동에 전념을 할 수 있고 또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생계 걱정 없이 바로 창업에 뛰어들어서 심지어 자본금이 없어도 바로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기본소득 수준이 좀 올라가야 되겠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재원 마련 방안은 상당히 많이 달라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상당히 재정을 늘리지 않는 좀 보수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낮은 수준의 불평등에서 빈곤에서 기본소득은 가능하겠고 좀 이제 많은 분들을 자유롭고 혁신적으로 만들려면 그래도 추가로 재정을 투입하는 증세를 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제를 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세요? 네. 지금 좀 더 충분한 기본소득을 주려면 그 사회적인 그런 타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 타협을 위한 기본적인 이제 인식을 공감대를 얻는 방향으로서 좀 기본적인 안들을 오늘 좀 많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사실 이건 기본적인 아니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소득 아니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혁신, 그 자유 막 이런 가치를 가려면 좀 더 그보다 나은 방향, 좀 더 재원을 확보에 대한 방향으로 가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 돈 얘기를 하니까 또 굉장히 기본소득제가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말씀하신 연구 주제들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안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것인지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본소득 재원에 대해서 윤형중 랩 2050 연구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재원 마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의견 댓글로 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다정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